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삼키고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박히기 시작할 무렵, 강북의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저택가에 위치한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저택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침묵은 평화로운 안식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무겁고 압도적인 정적이었다. 저택의 모든 것은 최고급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프랑스 왕실에서나 볼 법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매달고 빛을 흩뿌렸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저택은 거대한 박물관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안윤아는 이 유령 같은 저택의 새로운 하녀였다.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에 홀로 던져진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존과 직결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다른 고용인들처럼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그림자처럼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유일한 특징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섬세한 관찰력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주방으로 돌아오는 최고급 식사를 보았고, 서재에서 희미하게 풍겨나오는 값비싼 위스키 향과 뒤섞인 지독한 불면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저택을 지배하는 주인 강지훈의 텅 빈 눈동자를 보았다.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제왕. 29의 나이에 JK그룹을 이끌고 있는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유명했다.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언제나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맞춤 정장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누구의 속내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빛.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거나 혹은 기계라고 불렀다. 하지만 윤아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길을 잃고 지독한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마리의 늑대 같았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서재 문틈으로 그의 모습을 엿본 적이 있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총수가 아닌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독의 막은 너무나도 두꺼워서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 저택의 고용인들에게는 철칙이 있었다. 총수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 것.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그의 개인적인 공간, 특히 2층 서재 근처에는 허락 없이 접근하지 말 것. 모든 이들이 이 규칙을 목숨처럼 지켰다. 수석 집사는 신입인 윤아에게 여러 번 경고했다. 총수님은 불면증이 심하시다. 아주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시니 발소리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밤에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이 깊은 정적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창밖은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이 먼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저택의 어두운 정원을 환하게 비췄다. 윤아는 야간 근무 중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정해진 시간마다 저택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주인의 부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그녀는 1층 복도를 순찰하던 중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다. 2층에서, 그것도 총수의 서재 방향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윤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규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접근하지 말 것. 그녀는 돌아서야 했다. 모른 척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파열음 뒤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 소리는 재계의 제왕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혹은 악몽에 갇힌 어린아이의 흐느낌과도 같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다. 해고될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삶 역시 고통의 연속이었기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고양이처럼 소리 죽여 계단을 올랐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서재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금 더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세상이 알던 완벽한 강지훈의 무너진 모습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값비싼 위스키 병과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나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쥔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안 돼, 오지 마, 제발.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떨었다. 그는 현실에 없었다. 끔찍한 과거의 한복판에 갇혀 있었다. 유나는 숨을 죽였다. 당장이라도 수석 집사를 불러야 했다. 하지만 그랬다간 이 광경이 저택 전체에 알려질 터였다. 강철 같은 자존심으로 무장한 저 남자가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길 원치 않을 거라는 본능적인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삐걱하는 아주 작은 마룻바닥 소리에 지훈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이 어둠 속에 유나를 향했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겁이 났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하녀 안윤아입니다. 깨진 소리가 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왔던 아첨이나 복종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어떤 의도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이었다. 지훈의 거친 호흡이 아주 약간 잦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유나의 침착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유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몇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 지훈이 경고하듯 외쳤다. 다가오지 마. 그의 외침에 유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더 이상 다가가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남자를 이 끔찍한 악몽에서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고아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잠 못 들고 우는 동생들을 위해 원장 선생님이 가끔 불러주시던 이름 모를 자장가였다. 멜로디도 가사도 희미했지만 그 노래가 주었던 평온함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것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에게 자장가라니. 비웃음을 사거나 당장 쫓겨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런 기교도 없는 소박하고 단조로운 멜로디였다. 하지만 그 선율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서재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지훈의 날카로운 신경을 자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는 그의 혼돈스러운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날뛰는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의 윤곽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의 귀를 파고드는 낯선 멜로디는 지독한 악몽의 소음들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과거의 비명소리.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오직 그 단조로운 콧노래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가쁜 호흡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던 미간이 서서히 펴졌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누구일까? 천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일까?
유나는 그가 진정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노래를 멈췄다. 서재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그 압도적인 정적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새벽 공기처럼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평온한 침묵이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계속해.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날카로움은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거의 애원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가 멍하니 자신을 보고만 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 다치셨습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유리 조각에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멎지 않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녀가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서재 한쪽에 있는 작은 응급키트를 찾아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을 치료하기 위해 손을 뻗자 지훈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그의 오랜 습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 어떤 사심도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걱정이 담긴 손길이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창밖의 빗소리와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그의 거칠지만 점차 안정되어가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치료가 끝났을 때 유나는 조용히 일어나 물러났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바닥은 내일 아침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것이 하녀의 본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지마. 유나는 멈칫했다. 여기 있어.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필사적인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에서 벗어났고 그를 구원해준 이 낯선 평온함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나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어둠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유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차마 거절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절박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거리를 둔 채 그저 그의 곁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거대한 서재의 양끝에 재벌 총수와 가난한 하녀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는 바닥에, 그녀는 소파에. 그는 끔찍한 악몽의 잔해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고 그녀는 그의 불안한 영혼이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켰다. 창밖의 폭풍우가 서서히 잦아들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불면의 밤이 거짓말처럼 지나갔다. 지독한 피로에 지친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기댄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취약하고 무방비한 순간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온기를 찾아 헤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온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유나는 지쳐 잠든 사자의 슬픈 눈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것은 동정이었을까 혹은 연민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날 밤 금지된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나마 기댄 위험하고도 운명적인 밤이었다. 단의 밤이 지나간 후 저택의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안윤아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한여였고 강지훈은 얼음장 같은 저택의 주인이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은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리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비밀이었다. 윤아는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려 애썼다. 총수의 무너진 모습, 절박했던 그의 눈빛, 그리고 서로의 천이 섞이던 순간의 감촉까지도.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표정도 차가웠지만 그를 짓누르던 지독한 어둠의 기운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다. 수석 집사와 주치의는 총수의 상태가 호전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몇 년 동안 그 어떤 약물이나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던 극심한 불면증이 완화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고 서너 시간이라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오직 강지훈 자신만이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안윤아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 밤에만 찾아왔다. 그녀가 저택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현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고작 한여 하나가 자신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업가였다. 그는 수석 집사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명령했다. 안윤아 하녀, 당분간 야간 전담 근무로 배치해. 윤아는 이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총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드는 사자의 우리를 지키는 사육사처럼 그의 저택을 맴돌아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서재로 부르지 않았지만 윤아는 종종 복도 끝에서 혹은 계단 위에서 자신을 향한 그의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저 끈질기게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아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변화는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쉽게 피로해지고 음식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과도한 야간 근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잊고 싶었던 그 밤의 기억과 함께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생리가 2달째 없었다. 윤아는 저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네의 작은 약국으로 갔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저택의 작은 직원용 화장실에 숨어 결과를 확인하는 몇 분의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명하게 나타난 2줄의 선. 그 순간 윤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든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그녀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 이 아이는 축복이 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그녀와 그 남자를 파멸시킬 재앙의 씨앗이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강지훈은 자신을 어떻게 할까? 아마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하겠지.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JK그룹의 후계자를 임신한 한여. 대한민국을 뒤흔들 스캔들이 될 터였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인데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짐을 지웠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윤아는 유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사라져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이 저택에서 그리고 강지훈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는 것. 그것만이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킬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밤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짧은 사직서를 완성했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었다. 그녀에게는 기댈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둘러댈 수 있는 유일한 핑계였다. 퇴직금을 받으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 아이를 낳고 조용히 살아갈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수석 집사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수석 집사는 유능하고 조용한 그녀가 갑자기 그만두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깊게 묻지는 않았다. 총수님께 보고드리겠네. 보고는 즉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강지훈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안유나 한여를 서재로 들게 해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고 유나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굳은 얼굴로 2층 서재 앞에 섰다.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했다. 지우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유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나가 제출한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숨기려 애쓰는 작은 동물의 모습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이유가 뭐지?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유나는 외워둔 대답을 간신히 내뱉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개인적인 사정, 너한테 가족이 있었나 돌아갈 곳은 있고.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고아원 출신 무용호자. 그녀의 인생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그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의 턱을 가볍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차가운 눈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었다. 솔직하게 말해. 누가 널 매수했지? 내 경쟁사 아니면 내 집안 사람.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떠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나는 기가 막혔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으니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왜 떠나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내가 불편한가? 그날 밤 일 때문에. 그가 처음으로 그 밤을 언급했다. 유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지우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날 밤은 실수였어. 없었던 일로 생각해.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일이나 해. 그는 그녀의 턱을 놓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사직서를 집어들더니 그녀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휴지통으로 떨어졌다. 사직은 허락 못해. 넌 여기 있어야 해. 그것은 설득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유나는 망연자실한 채 서재를 나왔다. 거대한 황금 감옥의 문이 그녀의 뒤에서 다시 굳게 닫혔다. 도망칠 기회는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 곁에서 아슬아슬한 비밀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한편 같은 시각 여의도 JK그룹 본사 45층 회장 비서실. 최민혁 상무는 막 끝난 임원회의 결과가 불만스러워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강지훈의 사촌형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친족이라기보다는
경쟁자에 가까웠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이는 지훈에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선대 회장이 지훈에게 그룹 전체를 물려주었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언젠가 강지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JK를 차지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빈틈없는 괴물이었다. 최민혁은 몇 년 동안 그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사생활이라고는 전무한 일벌레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남자였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상무님, 회장님 댁에서 연락 왔습니다. 최민혁은 저택에 심어둔 정보원 김 집사와 가끔씩 통화를 하곤 했다. 강지훈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김 집사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일은 아닙니다만 회장님께서 요즘 좀 별난 구석이 있으셔서요. 별나다니 새로 들어온 어린 하녀 하나에게 유독 신경을 쓰십니다. 안유나라고. 야간 근무까지 전담시키시고 오늘 아침에는 그만두겠다는 걸 직접 부르셔서 막으셨다더군요. 회장님 성정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요. 최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녀 고작 하녀 하나 때문에 그 강지훈이 직접 나섰다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여자 문제라고는 한 번도 없던 놈이 이제 와서 하녀에게 눈길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은 그 사소한 정보 뒤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을 할 남자가 아니다. 그가 하녀 하나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데에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어쩌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출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깨끗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상무님. 전화를 끊은 최민혁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강지훈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안유나라고 했나?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이제 막 시작된 사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작은 하녀가 자신의 야망을 이뤄줄 열쇠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최민혁의 거미줄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쳐졌다. 그가 고용한 흥신소는 며칠 만에 안유나라는 여자의 24년 인생을 A4 용지 몇 장으로 요약해서 가져왔다. 최민혁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실망감에 입맛을 다셨다. 너무나도 깨끗했다. 흠잡을 데 없이 평범하고 불행한 인생. 고아원 출신 최종 학력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아르바이트 이력을 제외하면 특이사항 전무. 범죄 기록, 채무관계 남자 문제, 그 무엇 하나 없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투명한 유리장과 같아서 그 어떤 색깔의 흙탕물도 담아본 적이 없는 듯 했다. 최민혁은 마른 세수를 했다. 고작 이런 여자에게 그 강지훈이 흔들렸단 말인가.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보고서를 아무렇게나 책상 위에 던지려다 마지막 장에 적힌 아주 작은 이력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3년 전 주대 영정밀 오진섭 회장. 개인 간병인으로 2개월간 근무. 대영 정밀. 그리고 오진섭 회장. 최민혁의 뇌리에서 잊혔던 이름들이 되살아났다. 대영 정밀은 4년 전 JK 전제 적대적 인수를 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기업이었다. 당시 JK M&A를 진두지휘했던 것이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대영 정밀을 집어삼켰고 그 과정에서 평생 회사를 일궈온 오진섭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강지훈의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었다. 최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우연일까 원수의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여자가 몇 년 후 그 원수의 저택에 하녀로 들어왔다. 너무나도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최민혁은 불가능한 상상 속에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복수. 오진섭 회장의 유족 혹은 그에게 충성했던 누군가가 이 여자를 심은 것이다. 강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켜 그의 약점을 캐내거나 스캔들을 만들어 몰락시키려는 계획, 증거는 없었다. 오직 정황과 상상뿐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지훈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극심한 불신과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믿지 않았고 모든 인간관계의 이면에는 추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주면 그것이 알아서 거대한 망상의 나무로 자라날 터였다. 최민혁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최고의 해커를 고용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계좌를 만들고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거래 내역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대영 정밀 측 사람과 안윤아가 마치 접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 몇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JK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내는 것처럼 꾸민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독이 든 약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그것을 강지훈에게 먹이는 일만 남았다. 그 시간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택 안에서는 기묘한 평온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진 않았지만 입덧 증세는 점점 심해졌다. 아침마다 주방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에 헛구역질을 참으려 화장실로 달려가기 일쑤였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나른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의 안색이 유독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무심한 척 수석 집사에게 말했다. 안윤아 하녀, 요즘 안색이 안 좋군. 업무량을 좀 줄여줘. 수석 집사는 총수가 일가에 하녀의 안색까지 살피는 것에 놀랐지만 곧바로 유나의 업무에서 힘든 일들을 제외시켰다. 유나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편해진 자신의 처지에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꼈다. 그 남자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를수록 비밀이 발각될 위험은 더 커졌다. 지훈 자신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언제부턴가 저택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발소리, 희미한 샴푸, 향기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신경 안정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자신의 나약함을 견딜 수 없었다. 여자에게, 그것도 고작 하녀에게 의존하게 되다니. 그는 스스로를 경멸했고 그 감정은 종종 유나를 향한 까칠하고 차가운 태도로 표출되었다. 그는 그녀가 필요했지만 그녀가 필요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최민혁의 이메일이 강지훈의 개인 비서 라인을 통해 그의 태블릿 PC로 전송된 것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그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긴급보고, 회장님 신변에 관한 위험 경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었을 때만 해도 그는 또 다른 사업상의 위협이나 주주들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갔다. 안윤아와 대영정밀 오진섭 회장과의 관계, 그녀의 이름으로 된 유령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 그리고 그녀가 낯선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윤아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스파이였다. 머릿속에서 망치가 울리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배신감. 세상에서 그가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었다. 과거의 끔찍한 사고 역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그 맹세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은 하녀에게 마음의 벽을 아주 조금 허물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주는 평온함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평온함마저도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다고. 그녀의 순수한 눈빛 위로가 되었던 그녀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끼였다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장기판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상대는 자신을 잡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미끼를 던졌고 그는 어리석게도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다. 그는 배신감보다 그런 함정에 빠진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환멸을 느꼈다. 안이우나 당장 내 서재로 들게 해.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의 유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우는 대답 대신 이메일의 첨부 파일들을 출력한 종이 뭉치를 그녀 앞에 책상 위로 던졌다. 사진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사진, 그리고 낯선 이름의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오진섭 회장의 이름이 적힌 서류. 그녀는 몇 년 전 잠시 돌봐드렸던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설명해봐. 지훈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영정밀 오진섭 회장. 내가 끝장낸 회사의 회장이지. 그 사람과 무슨 관계야? 복수라도 하러 왔나? 유나는 그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닙니다. 전 그냥 그분이 편찮으실 때 잠시 간병인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회사 회장님이셨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 돈은 뭐지? 네 통장에 입금된 수억 원. 이것도 몰랐다고 할 건가? 유나는 위조된 거래 내역서를 보고 경악했다. 제 통장이 아닙니다. 전 이런 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이미 의심과 배신감에 눈이 먼 지훈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은 그의 눈에는 유죄의 증거로 비쳤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영이 한번 실감 나는군. 얼마나 받았지? 내 앞에서 그렇게 순진한 척 연기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냐고 물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유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하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 그의 잔인한 말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날 밤도 내 계획의 일부였나?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그녀가 그에게 내어주었던 유일한 위로의 순간마저도 더러운 계획의 일부로 치부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해명할 가치도 없었다. 이 남자는 이미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녀는 움켜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지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지훈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끝까지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여기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겠군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해서 오히려 지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말로 그녀가 결백한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독은 온몸에 퍼진 후였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했다. 유나가 서재 문고리를 잡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그녀의 작은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꽝!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재 안을 울렸다. 지우는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의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손등을 적셨던 뜨거운 눈물의 감촉. 그는 독이 든 약을 삼켰지만 그 약은 상대를 죽이기 전에 자신의 속부터 망가뜨리고 있었다. 최민혁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막 지훈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안윤아는 그날 밤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고아원에서 나올 때부터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수석집사가 놀라 달려 나와 그녀를 붙잡았지만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황금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감옥 밖의 세상은 더 춥고 잔인한 곳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 가파른 언덕길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집들 중 하나의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당장 그녀의 형편에 맞는 유일한 거처였다. 방은 비좁았고 겨울에 찬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에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강지훈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은 사치였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아야 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내야 했다. 한편 유나가 떠나간 저택에는 다시 지독한 어둠이 내렸다. 그녀가 가져온 짧은 평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지훈의 불면증과 악몽이 이전보다 더 심한 형태로 그를 짓눌렀다. 그는 밤마다 과거의 그 끔찍한 사고 현장을 헤맸고 비명과 절규 속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저택은 다시 폭군이 지배하는 얼음성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애썼다. 배신자를 내쫓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녀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서재를 나가던 그녀의 텅 빈 눈빛과 자신의 손등을 적시던 뜨거운 눈물의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약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고 그 금단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고통을 잊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최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택에 심어둔 정보원은 강지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같이 전해왔다. 최민혁은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했다. 사자의 목에 칼을 꽂아 넣을 절호의 기회. 그는 수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함정을 발동시켰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JK그룹의 심장을 겨냥했다. 강지훈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평택 반도체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 그것은 강지훈에게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재기의 발판이었다. 강지훈의 트라우마는 7년 전 그가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 책임자를 맡았던 한 화학공장 건설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부실 공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그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는 지훈을 아들처럼 아끼던 현장 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원인 불명의 가스 누출로 종결되었지만 지훈은 자신의 미숙함과 무능함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이후 그는 안전과 완벽함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최민혁은 바로 그 상처를 다시 헤집기로 했다. 그는 유령 회사를 동원하고 업계의 브로커들을 매수하여 평택 신공장에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가 납품되도록 손을 썼다. 또한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 눈을 감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비리를 언론에 터뜨려 강지훈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리더로 추락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기업의 위기가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최민혁은 두 번째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가장 자극적인 가십을 주로 다루는 인터넷 연예 매체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강지훈과 안윤아의 이야기. 하지만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고 부풀렸다. 단독 JK그룹 강지훈 총수 어린 하녀 임신시킨 후 버려. 현재 하녀는 행방불명 상태.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저택을 떠나던 날 절망적인 표정으로 찍힌 윤아의 흐릿한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외면뿐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마토록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이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이 기사는 강지훈을 단순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짓밟은 파렴치한 재벌 3세로 만들었다. 그의 경영 능력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폭탄은 동시에 터졌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강지훈 하녀 스캔들은 모든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유력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서는 평택 신공장의 부실 자재 납품 의혹이 단독 보도되었다. 과거 7년 전에 끔찍했던 화재 사고 영상이 자료 화면으로 함께 흘러나왔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부도덕한 사생활로 이성을 잃은 총수가 결국 과거의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며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완벽한 서사가 만들어졌다. JK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가 빗발쳤고 주주들은 연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최민혁은 이사회 뒤에서 다른 이사들을 선동하며 강지훈의 퇴진을 압박했다. 강지훈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회사에서는 경영 능력에 대한 비난이, 세상에서는 그의 인격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7년 전의 악몽이 현실처럼 되살아나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최민혁이 자신에게 던져주었던 독이 든 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안윤아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스파이였으며 임신 역시 거짓말이거나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폭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녀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만들면 최소한 스캔들의 진흙탕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론을 돌리고 시간을 벌어 신공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JK의 총수로서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서재. 그는 홀로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는 온통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와 기사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중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윤아의 흐릿하지만 절망에 가득 찬 얼굴 사진. 그 사진 속의 텅 빈 눈은 그날 서재를 나가던 그녀의 눈과 똑같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를 내쫓도록 유도한 익명의 이메일.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온 기업 스캔들과 개인사 스캔들.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린 거대한 그림이었다. 이제 문제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는지가 아니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지킬 것인가였다. 그는 고독과 불신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비록 제 손으로 내쳤지만 생애 처음으로 자신에게 한 줌의 평온을 안겨주었던 그 여자를 지킬 것인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혼란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 때문이었다. 그는 모니터 속 유나의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차가운 액정 너머로 그는 그날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그녀의 진심을 보고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최민혁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예감하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JK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사퇴 발표나 구차한 변명을 예상하고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그는 며칠 사이 수척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섰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고 질문이 빗발쳤지만 그는 연단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소란스러웠던 기자회견장이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서서히 조용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견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먼저 최근 저의 개인사로 인해 그룹에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주주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자의 사죄가 아니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자의 결연한 자기 고백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안유나 씨에 관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역시 부인하러 나왔군.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모두의 허를 찔렀다.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충격적인 시인. 카메라 셔터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더욱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버렸다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녀를 떠나가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깊은 오해와 어리석은 판단이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찾아낼 것이며 제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인 그녀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반전이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파렴치한 재벌 3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비록 과오는 있었지만 책임을 지려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요, 평택 신공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JK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저를 끌어내리려는 내부의 적이 벌인 소행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배후에 있는 세력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사자의 포효였다. 더 이상 상처 입고 동굴에 숨은 맹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은 자신의 비서실과 보안팀에 명령을 내렸다. 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져서라도 안유나 씨를 찾아내 언론보다 한 발 빨라야 해. 거대한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JK그룹의 정보망이 샅샅이 움직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침내 보고가 올라왔다. 서울의 한 낡은 달동네. 그녀는 그곳의 허름한 옥탑방에 숨어 있었다. 강지우는 수행원 한 명만 대동한 채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들어서기에는 너무나도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 그는 차에서 내려 직접 그 미로 같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그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설고 가난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그녀를 내몬 결과라는 사실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고 창기가 감도는 옥탑방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유나는 낡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방금 끝난 기자회견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어떻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시린 공기, 그녀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기엔 너무나도 허술해 보이는 얇은 벽. 그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그는 거창한 사과의 말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잠겨 있었다. 내가 틀렸어.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 유나는 뒷걸음질 쳤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인가요?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쇼가 아니야. 지우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음모의 표적이 되어 있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과 뱃속의 아이까지도 위험해. 함께 있어야 안전해.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적이 어떻게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렸는지를 설명했다.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자신을 경멸하던 그날 밤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의 손을 잡아야 했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가는 대신 강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서울 근교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평택 신공장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부실 자재를 납품한 하청업체 리스트를 보여주며 이들 뒤에 숨은 배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신의 법무팀과 보안팀이 찾아낸 사실들을 나열했다. 유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러 개의 하청업체 이름이 적힌 서류 위를 맴돌았다. 그러다 한 이름 위에서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주 하늘 엔지니어링. 아주 작은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였다. 너무나도 미미해서 수사망에서도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던 이름이었다. 왜 그러지? 지우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나도 사소한 기억이라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민혁 상무님, 제가 저택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 그분을 몇 번 뵈었습니다. 최민혁을 그 자가 저택에 밤늦게 온 적이 있었나?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민혁은 공식적인 이유 없이는 그의 사적인 공간에 발을 들인 적이 거의 없었다. 네, 아주 늦은 밤에 비공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수석 집사님은 상무님의 개인적인 용무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를 찾아온 방문객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밤의 모든 풍경 공기 소리까지도. 그 방문객이 방금 서류에서 본 저 회사 하늘 엔지니어링의 대표였습니다. 명함 교환하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정원 뒤편에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하늘 엔지니어링, 수사망의 가장 바깥에 있던 누구도 최민혁과 연관 지을 수 없었던 작은 회사. 윤아의 관찰력은 그의 최고 엘리트 팀도 찾아내지 못한 음모의 핵심을 꿰뚫는 결정적인 한 조각을 찾아낸 것이다. 공식적인 서류나 거래 내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두 사람의 비밀절, 밀접선이라는 증거. 지우는 윤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나 자신의 신경 안정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도 갖지 못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준 가장 중요한 아군이었다. 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절망과 혼돈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지금부터 모든 정보력을 최민혁 상무와 하늘 엔지니어링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두더지 잡는 건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사냥 시간이다. 깨어진 동맹은 다시 맺어졌다. 그리고 이제 사자의 방역이 시작될 참이었다. 운명의 날 JK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 하늘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건물 밖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거대 제국의 운명이 걸린 회의의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실 안 타원형의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회의를 주재하며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는 최민혁 상무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다른 이사들과 눈을 맞추며 보이지 않는 지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 상석에 앉아야 할 강지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회의 시작,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등장은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그는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안색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그 고요함이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리는 이미 자신의 것이었다. 그럼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혁은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강지훈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 회사의 명예에 먹칠을 한 스캔들 기사들, 그리고 평택 신공장의 부실 공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나열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사적인 스캔들에 눈이 멀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과거의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는 불안정하고 무모한 리더로 몰아갔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지금 J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민혁은 연설의 절정에서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에 본인은 강지훈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을 골자로 하는 회장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미 최민혁에게 포섭된 몇몇 이사들이 동조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방어할 것인가.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최민혁 상무의 의견의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모든 위기를 조장하고 회사를 위협한 배신자가 분명히 이 방 안에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혁을 지나쳐 회의실 중앙에 프레젠테이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최민혁이 띄워놓은 자료들을 자신의 파일로 덮어버렸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낡은 창고 안에서 겁에 질린 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는 하늘 엔지니어링 대표의 모습이었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최민혁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시대로 평택 신공장에 불량 자재를 납품했다고 울면서 실토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보안팀이 안윤아의 제보를 바탕으로 그의 뒤를 캔 결과물이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추적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최민혁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였다. 또한 안윤아가 목격했던 그날 밤 최민혁과 하늘 엔지니어링 대표가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이어졌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증거야. 강지훈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이사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강지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최민혁을 향해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런 짓 처음이 아니지 않나, 형. 그가 형이라고 부르는 순간 최민혁의 몸이 움찔했다. 강지훈은 7년 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끔찍한 화재 사고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당시 사고 현장의 사진들이 나타나자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근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었던 원인 불명의 가스 누출이 사실은 기준 미달의 불량 밸브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 불량 밸브를 납품했던 작은 회사는 사고 직후 파산했고 그 회사 대표는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까지도. 그 돈의 출처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강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7년 전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에서 파산한 밸브 회사 대표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그 비밀 계좌의 주인이 바로 당시에는 그룹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있던 젊은 시절의 최민혁이라는 사실. 회의실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7년 전 최민혁은 할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눈에 들어 막 경영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사촌 동생 강지훈을 질투했다. 그는 지훈에게 오점을 남겨 후계 구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그가 책임지고 있던 공장 건설 현장에 작은 사고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악의는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로 번졌고 강지훈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최민혁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강지훈이 그 트라우마를 딛고 결국 회장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7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지훈을 끌어내리기 위해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최민혁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질투와 열등감이 드러났다. 그래, 내가 했어. 전부 다 내가 했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언제나 모든 건 네 차지였어. 할아버지의 인정도, 회장 자리도 모든 게 넌 언제나 내 위에 있었어. 난 그냥 네가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늙은이와 인부 몇 명이 죽은 게 뭐 그리 대수야. 그의 광기 어린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범죄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혁의 마지막 발악은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최민혁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허망한 눈으로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질투심에 스스로가 잡아먹힌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혁이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 선 채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겼다. 회사를 지켜냈고 자신을 올가매던 7년간의 트라우마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혈육의 손에 2번이나 농락당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상처를 안고 다시 홀로 서야 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문 너머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했다. 최민혁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 이사회 회의실에서 나온 강지훈은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보였다. 수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과거의 망령과 가장 가까운 혈육의 추악한 배신을 동시에 마주한 그의 영혼은 지쳐 있었다. 그는 몰려드는 기자들과 임원들을 뒤로하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곧장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가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윤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뉴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가 이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를.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전에 어색하고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모든 것을 이해하는 고요함이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당신을 믿지 못했던 것,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당신을 단순한 약이나 도구로 여겼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핑계대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7년 전의 사고, 그날의 죄책감,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자신의 망가진 내면을. 그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하게 된 여자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주는 용기였다. 윤아는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과 두려움의 찌꺼기들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다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약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인생을 구한 당당한 여자였다. 그녀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주인과 하녀도 환자와 치료제도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민혁은 자신의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JK그룹은 총수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평택 신공장 프로젝트는 이전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변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더 이상 얼음 같은 남자는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그의 인간적인 변화에 놀라워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지우는 윤아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값비싼 선물도 없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그녀가 자랐던 낡은 고아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낡고 초라한 건물이 아니었다. JK그룹의 후원으로 아이들을 위한 최신 시설을 갖춘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재탄생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정원을 함께 거닐던 중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윤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어느덧 배가 제법 불러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윤아 씨, 당신은 나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두운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들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닮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나의 파트너가 되어 이 텅 빈 저택을 당신과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 고백이었다. 유나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1년 후 강북의 그 차갑고 거대했던 저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저택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의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고 집안 곳곳에는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강지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을 품에 안고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 하나가 그의 세상을 밝혔다. 그들의 시작은 금단의 밤이었고 수많은 오해와 아픔으로 얼룩졌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구원하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아냈다. 길고 길었던 금단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재벌가의 동화보다도 더 진실되고 완전한 해피엔딩이었다.